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다음 달 발사 예정인 천리안 위성 2B호가 발사를 위해 해외 발사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천리안 2B호는 정지 궤도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정보와 적조와 녹조 같은 해양 환경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제4차 타운홀 미팅을 경기도 안성에서 개최했습니다. 환경회의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을 돌며 미세먼지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름은 멋진 풍경을 만들기도 하지만 천체를 관측하는 방해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구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 구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같은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난방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화재 위험으로 이어져 올바른 사용법이 중요한데요.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겨울철 전열기구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다음 달 발사 예정인 천리안 위성 2B호가 발사를 위해 해외 발사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천리안 2B호는 특수 제작한 무진동 항온항습 위성용 컨테이너에 실려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과 연료 주입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9일 오전 7시 프랑스 아리안 5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천리안 2B호는 고도 36,000km 정지 궤도에 안착해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친 뒤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정보는 2021년부터 적조와 녹조 등 해양 환경 정보는 올해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의 IT 가전 전시회 CES가 현지 시간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모빌리티 등 인류의 삶을 바꿀 새로운 기술이 총망라된 현장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전 세계 4,5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는 지상 최대의 가전쇼, CES 개막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1967년 가전제품 전시회로 시작한 CES는 유수의 기업들이 분야를 넘어 저마다의 기술을 뽐내는 격전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단 이번 CES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통의 핵심 가전, TV입니다. 먼저 삼성은 LED를 이어붙여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마이크로 LED TV의 진화한 모델을 선보일 예정인데 가정용 제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롤러볼 TV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LG는 이번엔 천장에서 내려오는 방식의 롤다운 TV를 내놓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AI와 로봇 기술의 진화, 인간 삶의 변화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OLED의 디스플레이 기술력과 인공지능 로봇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미래의 이동수단을 보여주는 모빌리티 기술도 중요 관심사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하늘을 나는 미래 자동차의 콘셉트카를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늘을 통로로 활용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수용 가능한 목적 기반형 모빌리티, 이를 연결하는 모빌리티 환승 거점 등을 전시해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CES 기조 연설자 명단에는 국내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이 기조 연설자로 선정되면서 여성 기술계에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28년 만에 CES에 출격하는 애플은 부스는 따로 꾸리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담당 임원이 페이스북 임원과 함께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논의하는 원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교육부가 인공지능 AI 교육 기본 계획을 이르면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는 초등부터 성인 대상 평생교육까지 교육 단계별로 어떤 AI 교육을 할지 등의 중장기 비전이 담길 예정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AI와 친숙해지는데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AI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며 대학에서는 AI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큰 틀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AI 국가 전략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하나의 목표로 제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AI가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농사를 짓는데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스마트팜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에 있는 한 토마토 농장입니다. 내부 온도 조절을 위해서 차광막이 쳐집니다. 습도 조절을 위한 환풍기도 돌기 시작합니다. 요즘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일반적인 스마트팜의 모습인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인공지능 AI가 이 과정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개발한 인공지능 AI가 작물의 생육 시기별 최적의 환경 설정 값을 찾고 그 정보를 재배 농가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이 농사를 지니까 너무 편리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너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토마토 생산량은 최대 78% 늘었습니다. 반면에 노동력은 일을 평균 4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2배 이상 줄었고 난방 에너지는 40% 이상 절감됐습니다. 농업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게 지금까지의 경향이었다면 새로운 농업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농림청은 토마토에서 시작한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서비스를 딸기와 파프리카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24조 2천억 원 규모의 올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 주요 내용과 세부 추진 계획을 안내하는 부처 합동설명회가 서울 숭실대에서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중앙행정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22일까지 서울과 대전 등 2개 권역에서 진행됩니다.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 IBS 원장이 내년 완공 예정인 중이온 가속기와 관련해 수정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노 원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이온 가속기 건설 일정 연기 등으로 인해 원래 계획보다 낮은 에너지의 빔 가속기를 완성하기로 목표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1년 이후에는 가속기를 튜닝해서 에너지를 높여가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올해로 설립 8년째가 되는 연구단에 대해서는 연구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8년차 성과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노 신임 원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잔디 제초제가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모구연구소는 공동 개발한 잔디 제초제가 지난달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상용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환경청에 농약을 등록하는 건 미 식약청에 신약을 등록하는 것에 준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하며 부진했지만 전기차와 바이오 헬스 등 새로운 수출 동력 품목은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0대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 11.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5% 넘게 급감했고 일반 기계와 석유화학, 석유 제품 등 주력 품목이 모두 부진했습니다. 반대로 전기차 수출은 82.7%나 늘었고 바이오 헬스와 플라스틱 제품, 2차 전지 제품도 전년보다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산업부는 전기차 등 신산업이 전통적인 수출 품목을 대체할 성장 동력으로 성장했다며 이들 품목을 계속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연히 올려다본 하늘의 구름이 예뻐서 기분이 좋아진 경험 있으시죠? 이처럼 구름은 멋진 풍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지구를 태양열로부터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로 구름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구름이 위기라고 지금 저희가 들었는데 사실 네. 구름이 없어진다는 건 사실 상상이 잘 안 안 되죠. 되거든요.
지금 구름을 사실 천문학자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천문 관측에 좀 방해가 되기 때문인가요? 네, 사실 천문학은 손에 잡히지 않는 먼 거리의 우주를 연구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직접 실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더더욱 관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문학자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광공해와 밝은 보름달, 그리고 하늘을 가리는 구름과 기상현상들이 있는데요. 네. 도시 불빛이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면 되고 그죠? 달의 변화도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획을 짤 수 있지만 가장 골치 아픈 녀석은 바로 수시로 찾아오는 구름과 기상현상입니다. 별빛을 가로막고 또 기상현상이 활발해지면 공기 중에 난류가 발생하면서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는 별빛의 상이 왜곡되고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문학자 사이에서는 기상현상과 구름을 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아니 좀 심한 것 같으면서도 오죽하면 그렇게 부르실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문대를 빛 공해가 없는 곳에다가 짓고 또 관측을 할 때 보름달이 뜨지 않는 날을 고를 수는 있지만 구름과 기상 현상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골칫거리 구름이 최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최근 그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저널에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천문학자들과 애증의 관계인 이 구름이 곧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무거운 공기가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충분히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추진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땅 위에 높은 온도와 하늘의 높이에 있는 낮은 온도 사이의 뚜렷한 온도 차이, 즉 예. 온도의 경사가 필요한데요. 온도 경사가 뚜렷하게 만들어져야 지면 바로 위와 그리고 상층 대기 사이에 기압차가 발생하고 그 기압차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지면 바로 위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하늘 높이까지 떠오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지속적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차가웠던 상층 대기의 기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 지면 바로 위의 온도와 맞먹을 정도로 높은 온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뚜렷했던 온도 차이가 사라지게 되고 상층 대기로 공기 덩어리를 올려주었던 그 강한 기압차가 만들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지면 위의 공기들이 상승 기류를 만나지 못해 계속 지면 위에 가라앉게 되죠. 그러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8도 정도만 상승을 하게 돼도 지구 전역에서 구름을 만들 수 있었던 상승 기류가 거의 없어지게 되고 네. 만약 이런 악영향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 머지않은 미래에는 지구에서 구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참 슬픈 소식인데 저는 사실 그 퇴근할 때 그 노을을 보면서 예쁜 아. 그 구름들 보는 게 정말 하나의 낙이거든요. 힐링이죠. 네, 네. 이런 구름이 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 참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예. 그런데 구름이 이렇게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네, 사실 저도 가끔씩 뭉게뭉게 퍼져 있는 아름다운 구름을 보면서 넋을 잃고 본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구름은 멋진 풍경을 만들 뿐 아니라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을 일부 차단 또는 반사해서 지면에 너무 많은 태양열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호, 파라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라솔에 조금씩 구멍이 뚫리고 결국 지구를 덮고 있던 구름 파라솔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 이젠 지구로 들어오던 태양빛은 아무런 방해 없이 고스란히 지면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지구의 온도는 더욱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수직 온도 경사가 사라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상승 기류는 더욱 없어지게 되겠죠. 결국 구름이 없다면 지상 생태계를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기상현상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바닷물은 바다에만 고여 있을 뿐 태풍이나 강수현상도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지상 곳곳으로 바닷속 수분과 영양분을 나눠주는 물의 순환 사이클도 거의 멈추게 됩니다. 겉보기엔 그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만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 생태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름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지금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도 계속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끝은 결국 생명체의 비극이자 종말이 아닐까 싶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번 연구가 주로 아열대성 기후의 구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라서 전 지구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기예보가 어긋나는 것처럼 예.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대기 현상을 수치 모델로 구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지구가 변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예를 들어 지구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비행기를 하늘로 띄우는 데 필요한 양력도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행기를 하늘로 날리기 위해서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하게 될 거고
더 나아가면 화려한 로켓은커녕 가벼운 경비행기 정도만 하늘을 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위협은 이미 시작됐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 환경을 지키는 게 결국 지구를 돕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서 예. 이스터 섬에서 마지막 나무를 베던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서 나무를 잘랐을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지구의 상황이 나무가 몇 그루밖에 남지 않은 이스터 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무가 거의 다 사라지는 와중에도 자신들의 문화적 관습을 위해 벌목했던 이스터 섬의 원주민들처럼 우리의 고향 행성을 무분별 그리고 불필요하게 파괴하고 있죠. 네. 지구 온난화는 더는 과학 교과서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로 인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고 벌써 다양한 생물종은 멸종을 앞두고 있죠. 게다가 이제는 구름마저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름마저요. 네. 미래의 후손들은 하늘에 떠 있는 하얀 구름을 역사책에 실린 사진을 통해서나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얻어지는 맑은 밤하늘이라면 저는 사양하고 싶네요. 가끔 별빛을 가리고 방해해도 괜찮습니다. 구름을 핑계로 천문대를 내려와서 휴가를 즐길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름이 그리움 속으로만 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사실 지웅배 연구원이 그동안 과학적인 얘기만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낭만이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이런 낭만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 모두가 환경 보전에 대한 노력을 이제 더는 늦출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가 경기도 안성에서 마련됐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국민정책 제안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제4차 타운홀 미팅을 경기도 안성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서해안 지역 산업단지인 안성에 유입되는 미세먼지 문제와 안성의 지형적 특징 등이 반영된 문제가 특징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을 돌며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전국을 몇 달에 걸쳐서 다 다니면서 이런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 대책을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눈에 맞고 국민들의 그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그 범위에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과적인 이러한 그 정책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 해 전보다 17%가량 낮아졌습니다. 일간 신경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생태환경국은 베이징의 지난해 평균 PM2.5 초미세먼지가 1세제곱미터당 42 마이크로그램으로 역대 최저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8년보다 17.6% 낮아진 수치이며 베이징시가 PM2.5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3년과 비교하면 53%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공기질 1급과 2급을 기록한 우량 일수는 241로 65.8%였습니다. 중국이 2014년부터 오염과의 전쟁에 들어감에 따라 베이징도 공장 폐쇄와 이전, 석탄 소비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국의 공식 기준인 1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베이징 생태환경국은 가을과 겨울철 오염이 비교적 심하다면서 이 기간에 PM2.5 평균 농도는 다른 기간보다 33% 높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수소가 우리 생활 전반에 활용되는 곳을 수소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울산이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이런 꿈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됐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꺼번에 수소 버스와 택시가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대규모 수소 충전소가 태화강역에 들었습니다. 810세대의 공공임대주택과 요양병원, 학교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수소 연료전지 단지가 조성됩니다. 수소 전기차 대량 생산에 대비해 현대자동차 공장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이런 시설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길이 10km의 수소 배관망이 깔리는데
수소를 활용하는 전 분야의 생태계를 도시 안에 구축하는 것이 수소 시범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도 흉내 보면은 우리의 종합적인, 복합적인, 융합적인 그런 수소 산업에 직접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수소 융복합 단지 실증 사업도 기대가 큽니다. 국비 2,380억 원을 받아 수소 산업 연구단지 4개 지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경제 자유구역 지정입니다. 예비 지정된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수소와 전지 자동차 관련 국내외 기업이 유치돼 12조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와 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됩니다.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울산은 수소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일본은 페루 예정 원전에서 나오는 대량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계획을 대부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전력 회사들이 원전 18개의 폐로를 이미 결정한 상황에서 이들 원전이 해체될 때 나오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은 약 16만 4천 톤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개 원전을 제외한 93%는 원전 폐기물 처분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처분장을 결정하려면 법적인 절차 외에도 예정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자체장들이 처분장 수용에 소극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각 전력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파악됐으며 2011년 폭발 사고로 인해 폐로 공정이 다른 후쿠시마 원전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적설량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겨울 기온이 유달리 높았기 때문인데 1월에도 눈을 보긴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지역마다 겨울을 대표하는 축제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꽁꽁 축제가 예정된 강원도 홍천 저수지의 얼음은 지난해의 반밖에 얼지 않았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도 낚시터에 빙판이 만들어지지 않아 결국 개막이 일주일가량 연기됐습니다. 강도가 약해요. 네. 강도가 약하면 만약에 사고에 다만 내국인은 몇만 명씩 몰리니까 행여나 사고 나가 우려가 돼갖고 그래서 일주일간을 좀 연기시킨 겁니다. 유달리 따스한 겨울 탓에 지난달 적설량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청주를 제외한 서울과 대구, 대전 등 12개 도시 대부분의 관측 지점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 높다 보니 눈을 보기 힘들어진 겁니다. 올겨울 날씨가 따뜻한 이유는 위로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약하고 아래로는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 습한 고기압이 한반도에 길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베리아 상공의 한파를 차단하는 제트 기류가 한반도 북쪽에 버티면서 동장군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은 1월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겨울의 이런 기후적 특성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1월 중순 하순 정도까지는 예년보다 눈을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초부터는 북극의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오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한 주간 화제의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새해 첫 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과학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위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 결심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뱃살로 고민이신 분들은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분석 결과 하루에 잠을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는 사람은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보다 복부 비만 위험이 35%까지 낮아졌는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줄어들고 반대로 식욕 증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만으로 뱃살 빼기에 효과가 있다니까 새해에는 한번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눈에 띄게 발전한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해에 이어 인공지능 분야가 올해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당장 도로 위를 달릴 수는 없겠지만 관련된 기술은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에도) 화려한 우주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과 겨울에는 유성우가 잇따라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6월에는 달이 태양을 절반이나 가리는 부분일식이 나타날 것으로 예고됩니다. 특히 목성과 토성이 20년 만에 한자리에 보이는 특별한 우주쇼도 올해 12월이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2위는) 식물 뿌리가 장애물을 피하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식물 뿌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성장 호르몬이 빠르게 재분배되면서 한쪽으로 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치 사람의 촉각처럼 뿌리가 장애물에 닿으면 신호가 발생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식물의 원리를 이용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 연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백문백답 시간에는 아이들의 키가 크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봤죠. 우선 최소 9시간 이상은 자야 하고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특히 잠을 잘 자야 한다고 합니다. 또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큰다는 것은 사실과 달랐는데요. 칼슘을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 검찰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자들이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수거한 침대의 처리 문제도 1년 반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년 7개월 만에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에 라돈 침대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 혐의와 관련해 대진 침대가 파문이 불거지기 3년 전부터 라돈 침대 생산을 중단한 이유 등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도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2년째 이어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핵심 쟁점은 역시 라돈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라돈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지만 폐암이나 갑상선암 등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들이 제대로 수집되거나 연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현재 이런 피해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고하는 창구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천안 대진 침대 공장에 쌓여 있는 라돈 침대의 처리 문제도 1년 반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11만 개가 넘는 침대를 어떻게 폐기할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방사능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나눠 소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소각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5천 명에 달하며 우리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라돈 침대 사태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의 감염을 치료하고 재발을 차단할 수 있는 백신이 영국에서 개발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백신을 개발해 임상시험을 오는 3월 영국과 벨기에의 15개 의료기관에서 시작할 계획이라고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기존 HPV 예방 백신은 HPV에 대한 항체를 형성해 감염을 차단하지만 이미 감염이 발생한 뒤에는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잠복하기 때문에 항체가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치료 백신은 해가 없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HPV가 만드는 단백질을 노출함으로써 면역계가 세포 속에 잠복한 바이러스를 탐지해 공격하게 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같은 전열기구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최근 그로 인한 화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전열기구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로소방서 신교 119 안전센터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보온을 위한 전열기구 사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덩달아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화재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로 발생한 화재는 모두 570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60명이었는데요. 네. 전열기구 화재 건수를 월별로 보면 10월에 50건, 11월 66건, 12월 105건, 1월 104건 순으로 평균 기온이 낮은 12월과 1월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이맘때 많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신 전기장판이나 전기 히터 같은 이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 사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네. 화재 원인으로 전열기구에서 불이 시작돼 주변 집기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 지난 11월에는 인천 서구 당하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요.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주민 60명이 대피했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집안에 있던 온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또 지난해 1월에는 역촌동에서 방 안에 전기 매트가 발화돼 라텍스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한 번의 화재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건데 그 아파트에는 그만큼 많은 세대가 살잖아요, 또. 예. 자, 그런데 이 전열기구가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히터나 온풍기 같은 제품을 올리고 사용하면 내부 전선의 과열 또는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전기장판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잠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러면 휴대전화 배터리에 열이 축적돼 발화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니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온수매트도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온수매트의 경우 물을 데우는 히터 부분이 과열되거나 물이 새어나오고 또는 물 부족으로 인한 과열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사용 전에 물이 잘 채워져 있는지 설정 온도는 적당한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기장판의 경우에는 네. 이 사용법뿐만 아니라 보관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온열 기구를 사용하는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기장판의 경우 실제 오랫동안 접어놓은 상태로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이러면 나중에 사용하려고 펼쳤을 때 열선이라든가 전열선 같은 것들이 구부러져 손상을 받아 정기적인 문제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 조금만 접혀도 온도가 70도까지 갑자기 확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네. 따라서 전기장판의 경우엔 담요 형태로 말아서 보관해야 하고요. 사용하실 때는 화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발열 부위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이불이나 커버를 씌우고 적당한 온도로 설정해 사용해야 합니다. 네. 또 전열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2~3시간에 한 번씩 꺼져야 과열을 막을 수 있고요. 평소에 온도 조절기 주위에 낀 먼지를 제거하고 특정 부분이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는 습관을 지녀야겠습니다. 네. 이런 전열기구는 아니지만 겨울철에 또 많이 쓰시는 전자기기 하면은 가습기가 떠오릅니다. 특히 저한테는 정말 필수품과도 다름없는데 가습기도 화재 위험이 꽤 높다고요? 네네. 가습기는 전기와 물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와 감전, 화상 위험이 큽니다. 네. 특히 세척 과정에서 전원 부분과 내부 부품으로 물이 유입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불이 붙기도 하는데요. 수증기가 먼지 쌓인 콘텐츠에 닿으면 누전이나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습기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전원 코드에 물이 닿지 않도록 세척하고 완전히 말려서 사용해 주시고요. 네. 콘텐츠나 가전기기에 쌓인 먼지도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가습기가 화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놀라운 사실인데요. 생소해요. 네. 제가 또 소방청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2017년에
그 겨울에 가습기로 인한 화재가 전기장판보다도 더 많았다고 더 합니다. 많았다고요. 네, 네. 정말 의외의 사실이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고요. 멀티탭도 꼭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런 전열기구로 인해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난방기구는 종류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집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전열기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무리하게 물을 부어서 끄는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가장 먼저 차단기를 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에 소화기가 있다면 화재에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을 텐데요. 소화기는 반드시 정상 압력인지 확인한 후 사용 후 빠르게 대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가장 먼저 차단기를 내려야 한다 꼭 기억을 해야 할 거고요. 또 앞서 전기장판 때문에 화상 있는 일 없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요새 저온 화상이라고 해서 핫팩 때문에도 이 저온 화상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온 화상이란 40에서 70도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피부가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데요. 지속해서 열에 노출되면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피부 깊숙한 곳까지 열이 침투해 병원을 찾는 환자의 80%가 3도 화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네. 피부는 달걀처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8도에서는 5분, 50도씨에서는 3분, 60도씨 이상에서는 8초만 노출돼도 단백질이 파괴되면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전기장판 등의 온열 매트로 인한 저온 화상 부위로는 둔부, 다리, 발 쪽이 많은데요. 수면 중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장판에 주로 닿는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 특히 피부가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저온 화상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뜨거우면 우리가 닿자마자 바로 이렇게 뗄 텐데, 몸을 네. 뗄 텐데 저온 화상은 미지근하니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화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온 화상을 실제로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저온 화상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색이 변하고 간지럽기 시작해 통증이 생기며 물집이 잡혀 올라오게 됩니다. 저온 화상은 고온 화상에 비해 범위는 좁지만 피부의 진피층까지 손상되는 3도 이상의 중화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열을 식혀주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군요. 흐르는 차가운 물에 10분 이상 상처 부위를 세척하고 멸균 꺼즈나 깨끗한 수건을 물에 적셔 환부를 덮고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물집이 생겼을 땐 억지로 터뜨리지 마시고 물집이 자연스럽게 터졌다고 해도 물집 표피를 떼어내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피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직접 화상 부위에 대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화상 부위에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 순환을 막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네. 또한 알코올이나 소주, 알로에, 치약 등을 화상 부위에 바르는 민간요법은 감염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음을 직접 화상 부위에 대는 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얼음이 담긴 물에 손을 담그는 건 어떨까요? 얼음을 담긴 물에 손을 담그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권유하지는 않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냥 흐르는 차가운 물이에요. 차가운 물이 가장 좋겠습니다. 아,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민간요법으로 뭐 햇빛에 탔을 때 오이나 뭐 감자팩하면 좋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이건 어떨까요? 햇빛에 탔을 때 네. 화상으로 인해서 뭐 수포가 잡히거나 이런 네. 상태가 아니라면 뭐 알로에나 뭐 오이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열을 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상처가 심할 경우에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삼가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이 대처법들 잘 기억해서 이 겨울철 화재 예방과 더불어 화상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건조한 겨울철에는 화재가 일어나기 쉽죠. 전열기구 못지않게 주의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문어발식 멀티 콘센트인데요. 플러그 접속 부위에 먼지가 쌓이면 합선을 일으키면서 스파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건조한 겨울철에는 특히 이물질을 수시로 청소해줘야 합니다.
네, 또 난방용품을 구매할 땐 안전인증 KC 마크를 확인하는 습관도 꼭 들여야겠죠? 겨울철 화재로 인한 피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